오늘은 좀 큰 그림? 큰 그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매일매일 시장 상황이나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사실 좋은 거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부분으로 제가 녹음을 할 건데요. 일단은 어제 미국 시장은 1%가 넘게 하락했습니다. 유럽장에서 어제 그 ECB가 기준금 10번째로 연속으로 올려가지고 4%까지 맞춰놓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뉘앙스를 던졌다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나쁘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유럽장까지는. 그리고 중국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중국 지표 잠깐 보면 그 주요 통화 그러니까 거래세나 그 인지세, 예, 거래와 관련된 뭐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발표 이후에 잠깐 들렸지만 좀 쓸려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 지표가 실제로 바뀌지 않는 이상 중국 지표는 위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추세적으로. 여하튼 그래서 이제 미국장이 내렸는데 저는 이게 미국장 좀 더 볼까요? 달러 인덱스는 약간 들려 올라갔습니다. 다시 올라갔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강도를 벗어났진 않았어요. 지금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90달러 뚫었어요 지금. 서브텍사스 중진료가 뚫었고 10년 기초 수익률 4.3까지 찍고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거 예전에 요때 한 번 요동칠 때 뭐 4.75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5%가 넘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제가 10년 국채 수익률 여기가 고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열어둬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10년 국채 수익률이 정점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으로서는. 여하튼 제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글로벌 경제가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잖아요, 계속. 근데 이제 확장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정점을 치고 수축 과정을 거치는데 그 수축을 할 때 총 4가지의 조정이 일어나요. 한 가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재고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대규모로 경기가 확장되는 국면에서 제품이 그러니까 빨리빨리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을 막 쌓아서 재고를 쌓거든요. 그런데 그 재고가 어느 순간에 팔려나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그러면서 뭐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고 가동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재고 조정, 즉 제품 조정이라고 하는 제품 영역이 조정을 받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조정받는 게 고용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이제 성장 국면으로 확장 국면으로 들어오면서 고용이 점점점 확대되다가 과열된 시점에서 약간 식어지면서 어느 순간에 고용이 정점을 치고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이게 고용 조정입니다. 세 번째 일어나는 게 신용 조정이에요. 저금리에서 폭발적으로 자금이 시장에 유동이 돼서 여기저기에 쓰여서 들어가서 투자가 되건 소비가 되건 막 움직이다가 추세적으로 계속 그렇게 수요가 늘어나면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는 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어느 시점에 그 신용 팽창 부분에 어느 곳에 문제가 터집니다. 그 문제가 터진 게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기 시작하는 현상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시중 조정이 일어나. 이건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 기업의 대규모로 자금이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예요. IT 버블 같은 경우에는 기업 쪽에 자금이 대규모로 들어갔던 게 터진 거고 글로벌 금융위기는 부동산 쪽에 대규모로 들어갔다가 이제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터지면 반드시 주식에서 대규모 자금을 끌어다가 투자를 했던 신용 투자자들이 깡통이나 완전히 소멸되는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신용 팽창 조정과 자산 조정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총 4가지가 일어나는 거죠. 제품 조정, 고용 조정, 그다음에 신용 조정, 따라서 이제 실물 경제하고 신용이 조정되면서 이제 자산 가격 조정 이 4가지가 일어나는 과정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볼 건데 일단은 이제 미국 쪽만 볼게요. 다른 거 다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 중국만 달라요. 중국은 유럽하고 미국하고의 움직인 거 약간 다른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유럽은 긴축 쪽으로 가고 있고 중국은 이제 완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패턴은 약간 다릅니다. 완벽하게 다르진 않고 여하튼 미국만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전체 판매가 파란 거고요. 그다음에 빨간 게 재고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연두색이 이게 주문이거든요. 신규 주문. 제조업에. 그런데 잘 보시면 이 파란 판매가 어느 순간에 이 추세를 이탈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고도 추세를 이탈하게 돼요. 이 재고 조정이 일어나요. 그리고 새로운 사이클이 다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이 세일즈가 늘어나면서
재고가 다시 패턴에서 돌아가는 패턴이 일어나지, 세일즈가 이 죽어 있는 상황에서 재고가 일정 부분 계속 늘어나는 강도 있게 보이는 패턴은 그렇게 추세적으로 계속 일어나긴 쉽지 않아요.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보면 추세가 이렇게 내려왔지만 이 그 재고가 늘어나는 과정 중에서도 뭔가 액션이 있었긴 있었겠죠. 판매가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고가 줄지 않고, 이거는 이제 생산의 궤도를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최근 이 판매가 줄고 재고가 지금 더 이상 이렇게 늘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잖아요. 이거 생산 조절을 하면서 이 재고가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재고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시그널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예요. 제품 조정의 시그널은. 물론 이 신규 주문이나 이런 부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긴 하는데, 이게 강도가 세서 그러면 생산을 늘리면서 판매가 더 적더라도 재고를 쭉 끌어올릴 수 있는 재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제 생각에는 그렇게 움직이기에는 지금은 너무나 또 전체적인 뭐 전망, 뭐 금리가 높다거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과거보다 내려오긴 했지만 훨씬 이전부터 이 그 극렬한 인플레이션이 있기 전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갑자기 폭발적으로 이 판매가 늘어날 수 있는 이슈가 있겠느냐,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제 생각에선 좀 부정적이에요. 이번에 아이폰 신규 제품이 나왔는데 이것에서도 신규로 그 최고 사양가만 가격을 아마 올리고 나머지들은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게 가격을 올렸다가는 판매가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액션을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그 사람들의 수요가 그렇게 지금 녹록한 거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 조정이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지금 전초 조짐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고용 조정인데, 미국에 보면 이게 이제 파란 게 미국 실업률이거든요. 이제 직전에 3.8이었죠. 그래서 가장 높은 수준,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이제 바닥을 치고 터닝하는 거 아니야라고 보이고 있고, 이 밑에 있는 빨간 게 신규 실업수당 처음 4주 이동평균선인데, 신규 실업수당 4주 이동평균선 올라가다 내려오는 패턴을 보여요. 근데 이걸 보면 이거 좀 괜찮고 진정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다른 데이터들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파란 게 전체 고용 숫자거든요. 이 빨간 게 이게 신규 일자리 수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연두색은 새로 고용된 숫자고, 이 보라색은 해고된 숫자거든요, 월 단위로.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어느 시점에, 전체를 볼까요? 맥스를 보면 이렇게 어느 시점에 고용 숫자, 일자리 숫자하고 고용과 해고 숫자가 늘어나다가 줄어요, 정점에 가면. 그리고 이 고용 숫자하고 그 해고 숫자가 터닝, 이렇게 서로 뒤집힐 때, 해고가 더 많아질 때 이게 정점을 치거든요. 최근 여기 작지만 트렌드를 보면 붙고 있죠, 지금 트렌드가. 여기 붙고 있잖아요. 이 갭이, 두 가지의 갭이 줄어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이거는 이 두 개의 차를 보면 60만 대에서 월간 40만 대, 그다음 월간 20만 대로 숫자가 점점점 신규 고용수가 줄고 있다고. 그래서 얘도 약간 둥근 형태 이렇게 감소하고 있잖아요, 상승 강도가. 일자리 수만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일자리 수가 많으면 뭐합니까? 구하는 사람이 많아도 거기에 원하는 일자리에 가는 사람이 없으면 그거는 고용이 되지 않는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수 많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거는 별로 그러니까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커다란 어떤 경제가 향후에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수준 고용이 이 풀이 차게 되면 갑자기 많은 고용이 더 많이 일어나려면 대규모 일자리가 새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과연 대규모로 새로 일자리를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미국이 트럼프하고 바이든 행정부를 계속, 두 행정부가 이념은 다르지만 두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핵심적으로 했던 건 뭐냐면, 외국에 있는 그 자국 미국인의 공장들을 전부 다 국내로 끌어들였거든요. 그건 트럼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바이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들이 지금 고용시장을 계속 잘 떠받치고 있는 이슈로 계속 작동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이외에 추가로 뭔가 액션을 취할 게 있느냐, 현재 걔네 행정부에서.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뭔가 외국 그 기업들을 땡겨서 데리고 들어갈 만한. 그래서 그런 이슈들은 소멸됐기 때문에 이 패턴을 강도를 세게 올린다거나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한 가지는 이건데 이게 뭐냐면 미국의 풀타임하고 파트타이머 숫자예요. 고용 숫자인데 이거는 이제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제 파트타이머는 오른쪽이고 풀타이머는 왼쪽인데 잘 보시면 과거 같은 경우에 보면 이 풀타이머가 계속 늘어나요. 그러다 경기 정점 언저리에 가면 풀타이머가 약간 둔화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한번 둔화됐었다가 최근 패턴을 보면 여기 한번 둔화돼서 이제 내려오는 것 같이 이제 작년도에 움직이다 다시 들리긴 들렸었거든요. 올해 들어와서. 근데 그 트렌드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한 가지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파트타임은 추세적으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용이 되긴 되는데 이게 질 좋은 고용이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질 좋은 고용은 이제 일정 부분에서 지금 머리를 두들겨 맞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파트타임 쪽은 추세적으로 늘어나면서 고용의 질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한 번쯤은 해봅니다. 미국 시장이.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실업이 어떤 기업이나 이런 쪽이 실업 서비스나 이런 쪽이 실업이 됐어요. 근데 그 실업을 메꾸려고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지만 일시직을 고용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미국에서 나오는 데이터 중에 일시 고용직과 관련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 거거든요. 이게 숫자고 파란 게 파란 게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고요. 요게 빨간 게 현재 숫자예요. 근데 잘 보시면 이게 일정 부분 올라가다가 정점 언저리에서 수축 국면으로 이렇게 쭉 진행되는 과정 중에 보면 일시직이 줄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그만큼 일시직을 갖다 쓰지 않고 사람이 빈다 하더라도 그거를 그냥 대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메꾼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여기 보시면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좀 감소한 상태입니다. 고용시장이 지금 단순히 잡 오프닝이 많다고 해서 좋은 거냐? 그렇진 않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고용의 질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일정 수준에서는 지금 정점,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조정 국면에 계속 진입하고 있는 그런 시그널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반에서 봤던 거는 제가 재고 조정이 이제 일어나려고 조짐을 계속 보이고 있고 고용 조정이 일어나려고 계속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게 신용 조정인데 잘 보시면 이게 그 상업은행들이 가계 기업한테 대출해주는 모든 거거든요. 이거는 그 뭐 부동산 대출이나 그 신용 대출에 다 포함한 건데 이게 추세적으로 늘어나다가 일정 부분 이제 경기가 정점 부근에서 수축 국면으로 내려가면 이게 강도가 떨어져요. 대출을 안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부실이 날 수가 있으니까 올라가다가 강도가 아니 후반부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 중반부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그죠? 중반부 올라가다 멈췄다가 이거는 그 통화 정책을 통해서 이제 움직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때는 그 리먼 파산하면서 움직인 거예요. 이때는 리먼 파산하고 그 뒤에 이제 액션이 취해지면서 움직인 거고. 최근 패턴을 보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올라가다 지금 늘다가 서 있죠, 지금. 그러니까 신용 팽생이 잘 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잔액이거든요, 얘가. 이 잔액이 추세적으로 이렇게 안 늘고 있다는 얘기는 신규로 대출이 들어오면 상환되는 수준 정도까지만 대출을 하고 더 이상 잔액 규모를 늘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관리가 들어가 있다는 뜻이죠. 지금 은행 쪽에서. 요게 유럽입니다. 유럽 쪽에 이거 민간 대출이거든요. 얘는 오히려 추세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신용도 일정 부분은 지금 조정 국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이외에 뭐 다 예전에 그거 보여드렸죠. 이제 은행의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가계 기업의 대출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준은 높아지고 있고 수요는 줄어들고 있고 물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출 기준이 작년 막 상당히 높았다가 점점 내려오는 그러니까 높았던 기준이 좀 낮아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대출 총 잔액으로 놓고 보면 지금 이거 신용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정 부분의 그 시그널들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이게 연체율이거든요. 미국의 연체율인데 물론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건 가계하고 크레딧 카드예요. 물론 살짝 들리기 시작한 밑에 있는 이 보라색이 상업부동산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미국 개인의 신용의 연체율이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건 미국은 가계가 70%인데 GDP의 가계 지출이 이게 좋지 않은 시그널이라고 봐야 되겠죠. 상업부동산 문제가 터지면 아주 한 방에 다 가겠지만 지금은 뭐 연체율이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터질 거다 말 거다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이게 이제 미국의 파산재단 데이터 보여드렸던 건데 보시면 이게 작년도고 이게 올해죠. 노란 게. 여기 보시면 이제 총 데이터 보면 뭐 작년 대비해서 총 파산, 전체 파산이 15% 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체율 올라오고 있고 파산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유럽입니다. 유럽 2쿼터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2쿼터 나온 거 보면 이게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요. 바닥에서. 이게 뭐냐 하면 이게
그 부실 대출입니다. non-performing loans. 이게 부실 대출이거든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부실 대출 비중이. 그 다음에 이게 파산이에요. 파산. 트레이딩 이코노믹스고 이거는 22 데이터거든요.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데이터 보면 이게 전년 동기 대비 증가입니다.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추세적으로 보면 2021년도 내려왔다가 파산이 이제 급증했다가 요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그 초반에 가서 급증했다가 추세적으로 좀 감소하는 것 같더니 다시 이제 늘어나는 패턴들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추세적으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고 거의 따라서 이제 연속적으로 파산율도 높아지고 있다. 신용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신용 조정이 이제 일어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결과적으로 금리입니다. 금리. 이게 지금 이거는 매크로 마이크로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연준 파란 게 연준 가장 높죠 미국이. 그다음에 이제 빨간 게 22 4%로 요번에 올려서 4%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밑에 있는 게 요게 아마 오스트리아 같은데요. 얘가 오스트리아. 그 위에 있는 요 색깔 짙은 색이 캐나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 바로 밑에 미국 바로 밑에 있는 게 영국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3.5든가요? 죄송합니다. 잠깐 기억이 안 나서 한국은행 갔다 왔습니다. 잘 올렸는데 3.5잖아. 이게 지금 올해 1월 달 올리고 이게 실기 지금 안 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준금리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람들이 많이 내려오긴 내려왔지만 이게 잘못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자꾸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빚내서 사라고 자꾸 부동산 쪽에 자금을 밀어주는 정책들을 계속 피고 있는데 가격이 뚜물뚜물 올라가면서 지금 뭐 폈던 정책들을 다시 다 줄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 기준금리 이 상태로 유지하는 게 과연 좋은 거냐 이거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 경제가 여하튼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금리가 이미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신용 팽창 조정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연준이나 이런 중앙은행들이 통화 정책을 멈춘 상태에서 유지한다 그러면 연체율에 들어가 있다거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대규모로 다 파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경기가 수축되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한계점에 몰려 있는 사람들이 파산이 진행되게 되고 그 사람이 누적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쓰러지게 되고 그건 기업도 마찬가지고 가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소비를 점점점 줄이게 되고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이 점점점 주는 그런 패턴들이 점진적으로 일어나면서 경기가 정점을 치고 수축하는 과정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금리가 이 상태에서 내년도까지 금리를 안 올린다. 내년도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뭐 고용지표라든가 이런 게 내려가는 게 나타나면 그때 금리를 이제 내리는 액션을 취하겠죠. 연준이나 이제 주요 통화 당국들이.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상태에서 금리를 뭐 0.25나 뭐 0.5, 1%를 내린다고 해서 이런 경기 사이클의 진행 과정이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에 딱 멈추고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게 가능했다면 과거에 경기 사이클이 수축과 반복을 과연 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죠.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 일정 부분 높은 차익금리 상황을 계속 유지하는 과정 중에 지금 미국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업부동산 문제라든가 우리나라의 뭐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라든가 중국의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게 정말 아무 일 없이 그냥 싹 지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번외라 하더라도 지금 이 정도 금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 그러면 이 정도 금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쓰러지는 걸 보고 있는 은행 혹은 뭐 오토론이나 크레딧 카드 대출같이 신용을 창출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마냥 그냥 주구장창으로 돈을 꺼주겠다고 액션을 계속 취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경기 사이클이 신용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는 그런 패턴이라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게 미국에 지금 파란 게 크레딧 카드예요. 예전에 보여드렸는데 지금 몇 퍼센트냐면 20% 올라갔죠. 파란 게 크레딧 카드. 밑에 있는 게 11개월 이게 2년짜리 주택 빨간 거 2년짜리 신용대출이거든요. 이 11%입니다. 미국.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게 오토런 5년짜리 오토런 이 7.8이거든요. 전부 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올라가 있고 이 크레딧 카드 같은 경우는 미친 듯이 올라가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올라간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크레딧 카드 업체에서는 아까 보신 연체율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 연체율을 커버하기 위해서 금리를 상당히 위로 올린 거예요. 일단 뭐 낼 수 있는 사람한테 받아다가 내지 못하는 그 부실을 메꿔야 되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크레딧 카드 회사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도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비용, 자금 조달 비용이.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비용이 올라갔을 수도 있고. 하지만 뒤에 거보단 저는 첫 번째 게 훨씬 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연체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금리를 높이 두지 않으면 부실을 전부 다 상기하거나 일정 부분의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리를 이렇게 높이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 크레딧 카드가 사실 서민들이 특히 집이나 이런 담보물이 없는 자산이나 이래서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서민들이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카드론인데 그 카드론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죠. 한계점에 몰려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 그거를 크레딧 카드에서는 잘 알고 있다는 것. 신용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얘기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계 안에서 놓고 보면 이게 지금 그 전체 가계 소득 중에 이 파란 거 있죠. 이 파란 게 뭐냐면 이자 금액이에요. 이자 금액 내는 거.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미친 듯이 이자 금액 올라가는 게 이게 코로나 팬데믹 전이거든요. 코로나 팬데믹 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이자 금액을 많이 내고 있는데 우리가 DSR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모기지 대출 관련된 그 비용의 그 부담을 느끼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모기지 관련된 대출만 가지고 DSR을 측정해 보면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DSR 이제 여기서는 프레드에서는 MDSP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상대적으로 낮은데 좀 전에 봤던 크레딧 카드나 이런 쪽에서 부담하는 사람은 이자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거든요.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이게 저축 금액입니다. 저축 금액이 계속 줄다가 이게 지금 그 1차, 2차 재난지원금 주면서 폭발적으로 저축을 해서 이걸 다 빼먹고 있다가 일정 부분 얘가 이렇게 쌓는 과정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 쌓는 과정이 이자 부담이나 미래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가계가 저축을 쌓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줄고 있잖아요. 이게 주는 건 뭐냐면 이제는 쌓는 여력조차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써대느라고. 금리가 높고 서비스 비용이나 이런 게 높은데 이미 이제 한번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경기가 수축하는 과정 중에 볼 때 PC 데이터 있죠. 가계 소비 지출, 개인 소비 지출 영역을 보면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경기가 수축이 돼도 일정 부분 계속 지속되다가 좀 줄거나 멈추는 패턴을 보여요. 횡보하는. 이제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 학원은 보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병원은 다녀야 되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서비스 영역 같은 경우에서 많은 지출을 하는 사람은 주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서비스 업종에서 많은 지출을 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경기 수축에 덜 민감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이제 민감한 게 제품인 거예요. 제품 같은 경우 뭐 예를 들면 냉장고, 세탁기, 뭐 핸드폰 이런 것들을 쓸 때 이거 좀 더 쓸까? 이거 좀 지금 멀쩡한데 좀 더 쓰고 뭐 한 1, 2년 더 쓰고 그때 사지 이런 형태로 그 작동할 수 있는 요건이 크기 때문에 제품 쪽이 먼저 깨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쥐어짜는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개인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리얼 리테일 세일하고 그 이제 잘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패턴이 이상하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가 최근 1로 붙었다 그래서 좀 이상한데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설명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더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고 PC하고 그 리얼 리테일 세일 같은 경우에는. 여하튼 지금 현재 가계 소득이나 이런 것들의 여건을 놓고 보면 제 생각에는 한계점에 몰려있는 가계들이 좀 쉽지 않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패턴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 하면 예전에 이제 가끔 보여드렸죠. 무디스에 나온 건데 이게 이제 상업부동산 관련된 건데 여 밑에 내용이 보면 이게 뭐냐 하면 임대료 내는 겁니다. 이게 RTI가 그 임대 소득 대비 임대 료 비중이거든요. 이게 지금 29.6% 이게 1쿼터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중위소득자들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자기 렌트비 내는 게 자기 소득의 50%나 아니 30%나 렌트로 내는 거니까 그러면 30% 렌트로 내고 저기 이전에 보셨던 뭐 다른 신용대출이 있겠죠. 당연히 아예 크레딧 카드라는 걸 전혀 안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한계점에 몰려 있으면 더더욱 쓰게 될 거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쪽 비용 분담까지 다 하고 이자 내고 임대료 내고 먹고 사는 거 다 지출하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요?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아예 없어지겠죠. 이게 패턴이.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 흐름 잘 돌아가고 있는 거냐? 저는 전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앞에서 쭉 보면 제품 조정이 일어나려고 하는 지금 초입 단계에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고용 조정도 일단 정점을 치려고 하는 패턴으로 미국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신용 조정 같은 경우에도 미국, 유럽이나 동반해서 같이 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미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상업부동산 문제라든가 뭐 그 유럽에도 부동산 문제가 있다는, 부동산 관련된 대출 문제가 있다는, 우리나라 터지고 막 이런 일들이 터지는 이유가 신용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사실 놓고 보면,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그 마지막으로 있는 게 이제 자산 조정인데, 자산 조정이 한번 일어났었죠. 언제? 작년에 일어났죠. 작년에. 근데 작년은 지금과는 약간 경제 패턴이 달랐어요. 오히려 지금보다 작년이 훨씬 더 나았어요. 경제 패턴은. 그런데 그 나은 패턴 때 계속 밀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긴 흐름의 투자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작년 10월, 올 초반은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 전반의 상황은 괜찮았는데 주식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경제 전반의 상황이 작년 하반기나 올 초보다 안 좋은 상황이에요. 조정이라고 하는 4개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더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점적으로 더 훨씬 더 근접한 상황인데 주가는 높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제가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내가 트레이더냐, 중장기 투자자냐,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경제 큰 흐름의 여력으로 놓고 보면 이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유럽이나 미국이 기준금리를 뭐 깔딱깔딱 뭐 한 1%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새로운 경기 사이클을 과연 만들 수 있겠느냐, 그 메커니즘이 가능하냐, 그래서 한 1, 2년 동안 추세를 계속 들고 올라갈 수 있는 주가가 가능하냐, 이게 가능하면 중장기 투자자도 매집해서 들어가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트레이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올라가면 팔고 내려오면 사는 이런 어떤 액션, 그 이제 언제 파느냐 언제 사느냐의 관점은 다른 문제고, 또 논해야 될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하지는 않을 거고, 과연 지금 시점이 중장기 투자자 관점에서는 매력적인 상황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훅 빠지면 한 번 더 진입한 다음에 그냥 오래 들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만도 해요. 좀 더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지금 이 가격대 퍼배수나 이런 것들은 매력적인 퍼배수가 아니거든요, 주가가. 그리고 테슬라 같은 건 보면 예전에 한번 훅 빠졌었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 보시면 제가 그 $100 빼졌을 때 이게 단기간에 빨리 올라가서 더블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이때 말씀드렸었죠. 이런 매력적인 시스템에 있는 과연 그 개별 주식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는 전기체 선도주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 깨지지 않고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여기서 배팅할 수 있지만, 지금은 가격대가 그렇게 싸지도 않거든요. 사실 싸지도 않은 상황이고, 지수도 마찬가지고 개별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싼 게 없어요. 금값은 싸냐? 금값도 안 싸거든요. 그리고 경기 상황이 이렇게 모호한 상황에서 달러 인덱스가 지금 머리를 들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다시 이런 관점에서 지금 이거하고 반대의 성향, 달러 인덱스가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지금 금이 매력적인 거냐? 이것도 아니거든요. 주택으로 가는 게 맞냐? 부동산도 지금 불확실합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러면 10년 국채 수익률로 가는 게 좋냐? 이제 문제는 10년 국채 수익률로 가는 게 나쁘진 않을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파란 게 10년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이 10년 국채 수익률이 제가 어느 시점에 샀냐면 이 시점에 샀어요. 10년 국채 수익률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튀어나온 골짜기에서, 그러니까 정상에서 조금씩 매집을 했습니다. 추가로. 이 많은 수익률이 났냐? 아니에요. 문제점이 뭐냐면 실제로 경제가 어떤 큰 이슈가 빵 터지지 않고, 그래서 기준금리가 급격히 내려가는 패턴을 보일 때 이 10년 국채 수익률이 가장 최적의 수익률을 낼 거예요. 중장기 투자자 관점에서 놓고 보면. 단기 트레이더가 아니고, 뭐 단기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이걸 반복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원화를 달러로 바꿔가지고 달러로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환차 손익까지 커버했을 때 이걸 이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액션하는 게 올바른 행동이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해야 되고, 중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제 우려되는 건 뭐냐면, 이게 그 급격한 어떤 이슈가 발생하지 않아서 경기 전점이 일정 부분 긴 시간 유지하게 되면, 긴 시간 유지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게 경기가 급격히 수축하는 게 아니고 느슨하게 천천히 하락하는 거죠. 그럼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게 천천히 일어날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금리가 빠른 속도로 내려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수익이 나지 않을 수 있어요. 긴 시간 동안. 그러니까 왔다 갔다 횡보하는 것만 보는 거죠, 수익률이. 그래서 그 운영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10년 국채 수익률 사는 게 매력적이냐, 이거 살 때는 중간에 큰일이 터지면 가장 좋은 거고, 큰일이 안 터지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걸 한동안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도 이걸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 베이스는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 지금은 매력적인 자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쩌면 확 고정적인 예금이 가장 매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매력도를 내가 넘어가고 싶다. 그러면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단기 트레이딩을. 그런데 내가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뭔가를 운영하고 싶다. 그러면 단기 트레이딩, 주식이나 이런 쪽에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장기적으로 중장기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확정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들고 있다가 채권 같은 국채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이익을 회수할 수 없으니까 예금을 가지고 있고 이런 형태로 혼합해서 움직이면서 수수료 그러니까 그 이익을 좀 커버하면서 가는 이런 관점 이 세 가지 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그런 단기 트레이딩 주식에서 관점 그다음에 중장기 국채 관점 그다음에 확정 수익의 이자를 얻는 관점 뭐 이 정도가 가장 매력적이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원행간 환율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것들은 이제 가장 최적 시간에 들어가서 상당히 오랜 기간 들고 있으면서 이익을 내는 그런 구조로 이제 딱 잡아챌 수 있는 무엇인 포인트가 있느냐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테슬라도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 가지 더 지금 시간이 길어져서 벌써 30분이나 됐는데 원행간 환율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볼게요. 최근 패턴을 보면 뭐 우리나라하고 위안화가 가장 약세를 볼 것이다. 뭐 이런 뉴스 보도를 제가 잠깐 듣긴 했어요. 그게 이제 어떤 부분에 한 의견이겠지만 이게 예전에 제가 여기서 이게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죠. 이제 들려 올라가는 패턴을 계속 보이다가 머리를 못 두들겨 때리고 지금 밑으로 맞아서 바닥을 때리고 있거든요. 위로 못 들리고 있잖아요. 바닥을 때리고 있고 이 바닥이 밑으로 깨질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00엔당 우리 800원? 그러니까 1N당 지금 8.9원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얘가 추세적으로 하나 더 내려가서 8N 정도까지 근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여기 보시면 과거 최저가 낮았던 게 7.5엔까지 내려갔었는데 얘가 깨지면서 한번 더 밀리면 그때 위안화를 일정 부분 점진적으로 아랫단에서 이 박스 있죠 요게 깨지게 되면 요게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할 거니까 여기 아랫단에서 매집 일정 부분 매집해서 나중에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위안화 그 환차익만 보고 우리가 끄집어낼 거냐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위안화를 사게 되면 이 위안화를 가지고 나중에 붕괴됐을 때 환전하는 게 아니고 니케이 지수를 사러 들어가는 그런 패턴으로 바꾼 다음에 경기 사이클 초반에 니케이 지수에서 반등하는 걸 먹고 그리고 환차익까지 반등해서 이제 끄집어낸 다음에 같이 동반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로 가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엔화에 대한 얘기는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엔화에 다시 정리드리면 여기서 이제 붕괴돼서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서 엔화를 좀 일부 매집하고 그 매집한 거를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엔화가 다시 일정 부분 회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뭐 8.5대 들어와서 이게 한 그러니까 1엔당 12원 정도 때까지 올라가면 거의 한 50% 가까이 상승하는 거잖아요. 40-50%. 요거를 타겟을 목표로 갖고 그때까지 보유하는데 이걸 들고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주식시장이 움직이고 글로벌 경기가 수축하게 되면 글로벌 주식시장이 다 깨질 거 아니에요. 다 깨졌을 때 이 환을 다시 환전해서 왜냐하면 그때 왜 환전하냐면 그러니까 환전하는 게 아니고 그때 이 위안화로 샀던 걸 그냥 들고 있는 게 아니고 그때 니케이 지수를 사러 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때 니케이 지수를 사러 들어가는 이유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그냥 위안화만 가지고 있으면 주가 반등에 대한 이익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 니케이 지수를 사러 들어가서 니케이 지수를 산 상태에서 다시 초반에 반등하고 나면 이게 왜 초반만 얘기하냐면 일본 경제가 추세적으로 계속 잘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잘 올라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이 붕괴될 때 전부 다 폭락하고 다시 반등할 때는 비슷한 수준으로 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 폭락했다가 내려가는 그 반등하고 그 반등하게 되면 이제 이제 위안화 가치가 그러니까 안전자산 우리보다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윗방향으로 좀 추세 패턴이 다시 잡힐 수도 있으니까 그걸 이제 그때 위안화 움직이는 걸 보고 그때 이제 투자했던 걸 위안화 쪽으로 투자했던 자산을 회수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관점에서 제가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제 생각에는 처음 녹화할 때는 이건 뭐 한 10분 정도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항상 녹화를 시작하면 이 얘기가 길어지거든요. 제 친구가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너무 어렵다. 너 말하는 건 좀 쉽게 얘기하면 구독자 수가 많아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근데 제 생각에는 쉽게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정확히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이런 걸 왜 알아들어야 될까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전체 뉘앙스가 어떻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게 개인 입장에서 훨씬 더 쓸모가 있는 방법이 아닌가. 제 뉘앙스는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미국이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떨어졌던 경기를 다시 살려서 북돋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저는 그게 긍정적으로 전 세계를 다 끌어올릴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유럽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정점이나 이런 액션에서 잘 좋지 않은 쪽으로 움직이는 패턴을 가고 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한 4대 조정이 정점 부분에 가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가격 조정 같은 경우, 자산 조정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좀 빨리 일어났다가 이제 다시 가격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으로 계속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자산이 매력적이지 않다. 주식 자산이. 주식뿐만 아니라 사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금도 마찬가지고, 채권, 국채 같은 경우에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액션을 취할 때 복잡단안하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나눠서 그 다음에 중장기, 단기 트레이딩까지 파악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확정 수익과 변동 수익 다 파악해서. 다만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드리면 은행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제 강의 가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우리는 판매하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주 단순합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권과 주식을 별도로 구분을 할 수 있거나, 만약에 그걸 별도로 관리할 수가 없다면 혼합형, 채권과 주식을 혼합해 있는 혼합형을 가지고 액션을 취하는데, 그 채권과 주식형의 비중에 따라서 내가 위험을 좀 덜 부담하고 싶다라고 하면 채권 비중을 높은 쪽으로, 그다음에 위험을 더 부담하고 싶다라고 하면 주식 비중을 더 많은 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 상품을 가입시키면 되고, 그 상품을 가입할 때 액션은 뭐냐 하면, 일단 지금은 일정 부분 반등하면, 일정 부분 수익이 좀 나면 한 3개월, 6개월 들고 있다 수익이 나면 빼는 게 답이고,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붕괴된다 그러면 그때 이제 안전자산에 모아뒀던 그 돈을 가지고 주식을 다 매집하러 들어가는 그런 패턴으로 포트폴리오 운영해야 중장기 포트폴리오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수익률이 많이 나는 그런, 그리고 위험은 줄이고 수익률이 많이 내는 그런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